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0대 할머니입니다. 사람 인생에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 사연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가족을 잃었던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슬픈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아주 영화 같은 반전의 이야기도 있으니 귀를 기울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이 22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잘 살지 못하던 시절이라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듬해 아들을 낳아 새 식구가 됐죠. 가진 건 없지만 소소하게 사는 행복이 있으니 삶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33세 나이가 됐을 때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6학년이 되던 해였고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마지막 어린이날을 보내고 싶다는 아들은 남편과 서울 구경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일하는 식당에서 휴무를 받지 못해 함께 가지 못했죠. 남편과 아들은 서울 구경을 잘 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사고가 크게 나면서 전복됐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그날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그 일로 인해 저는 지독한 슬픔과 공허함에 빠져서 10년 동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았습니다. 배고프면 물 말아서 배를 채우고 억지로 잠을 청했어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서 잠으로 하루를 보냈답니다. 무기력한 상태로 살다 보니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자주 병원에 실려갔어요. 대부분 영양실조 때문이라 링거를 맞고 돌아왔죠. 40대 중반에 들어섰을 때 세상 떠난 아들과 남편을 그만 보내주려고 세상 밖으로 발을 내밀었습니다. 폐인으로 살던 삶을 접고 다시 경제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10수년 만에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편은 그동안 쭉 혼자 살았어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여자 만날 시간이 없어 늦게까지 총각이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처럼 공허하게 지내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저희 두 사람은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던 감정이 비슷해서 마음이 더욱더 많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며 새로운 행복을 주겠노라 약속과 다짐을 하며 저를 많이 웃게 해주겠다고 했죠. 아무튼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며 살았어요. 그이는 기계 제작하는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한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죠. 제 나이가 45이고 아이가 생길 일은 없을 거라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이라고 했을 때 제 두 귀를 의심하기까지 했답니다. 선생님,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다른 환자 차트랑 바뀐 거 아닌가요? 임미숙 씨 임신 맞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였어요. 그래도 노산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신 초에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견을 듣고 충격과 감동이 같이 전해졌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그이도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 감동이 몇 배는 컸을 겁니다. 남편이 몸을 조심해야 한다며 하던 일을 접고 집에서 태교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저 역시 일하다가 큰일이 날 수 있으니 동의하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됐죠. 다행히 10달 품은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늘로 보낸 아들이 환생한 것처럼 매우 닮은 얼굴이었죠. 하늘에 감사했고 지금의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웠고 세상 모든 만물에 감사했답니다. 세상 보는 시각이 달라져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어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육아를 했는데
5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니 그이가 많이 지친 것 같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야근과 주말 특근까지 하는 걸 지켜보는 게 엄청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보, 일하기 힘들지? 나도 이제 일 시작할까? 우리 영민이가 유치원 다닐 때가 됐으니까 그 시간에 뭐라도 할게. 됐어.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 당신이 이렇게 피곤하게 지내지 않아도 될 거 아니야. 여자가 무슨 바깥 일을 해. 그냥 하던 대로 집에서 애나 키워. 당신 많이 변했다. 일이 힘든 건 알겠는데 항상 까칠해. 게다가 불만 많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 신경 쓰여. 참나. 그럼 내가 당신을 공주 모시듯 해야 해? 사람 감정이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보기 좋으라고 맨날 실실대야 해?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다. 내가 미안해.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데 괜한 말을 했어. 미안. 알긴 아냐? 당신이랑 대화만 하면 숨이 턱턱 막혀. 남편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의 일부를 꼭 저한테 짜증을 내며 풀었답니다.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고생이 많으니 다 받아주면서 참고 지냈어요. 아들이 유치원을 나오고 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영민이랑 둘이 살 수 있지? 둘이 살 수 있냐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 없이도 살만하잖아. 안 그래?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또 괜히 상처 주는 말 할 거면 그만둬. 아니 꼭 해야겠어. 나랑 당신 이혼하자. 우리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이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 건 아니고 나한테 여자가 있어. 이젠 남은 인생을 진짜 사랑하는 여자랑 보내고 싶다.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걸 고백하는 것도 충격인데 이혼까지 하자고 하니 멘탈이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고 있었어?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내가 특근하고 야근한다고 할 때 실은 여자 만나고 있었어. 당신이랑 영민이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혀서 일탈이 필요했지. 바람 피우는 게 일탈이니? 그리고 바람난 여자랑 살겠다고 처자식을 버리겠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당신 사람 맞아? 사람이 아닌가 보지. 뭐라 욕해도 상관없으니까 이혼하자. 위자료 줄 테니까 이혼장에 도장 찍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난 우리 가정을 지킬 거야. 당신이 바람났어도 이 가정을 꼭 지키고 말 거라고. 영민이를 아빠 없이 키우는 일은 절대 없단 말이야. 남편이 밉고 정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이가 실수한 거라고 다시 돌아와서 전처럼 훌륭한 가장이 되리라 확신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이혼하겠다고 통보한 뒤 집을 나가서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더군요. 결국 더럽고 추잡한 남편과 더는 부부 사이로 지낼 수 없어서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다 받아내고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아들을 찾아오지도 않았답니다. 이렇게 무정하고 비열한 놈인 걸 그제서야 깨달았죠. 남편과 결혼한 건 후회가 됐지만 아들 영민이를 낳았으니 잘못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아들 아니었으면 제 인생은 완전히 고꾸라져서 감정이 지하 200m에 처박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과거 아들을 한번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영민이를 애지중지 금지옥엽으로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몸이 부서질 정도로 힘들게 일할지언정 제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할지언정 제 아들은 잘 먹이고 입히고 잘 가르쳤습니다. 20살이 된 아들은 의대에 들어갔고 대학과 인턴, 레지던트를 지나 외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어 의사가 4명이 있는 작은 병원으로 옮겼답니다.
휴식도 잘하고 삶의 여유도 생긴 것 같아 아들에게 잔소리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영민아, 네 나이 이제 36이다. 언제 결혼할래? 아니, 엄마, 결혼을 꼭 해야 해요? 난 그냥 이대로 엄마랑 사는 게 좋은데. 아, 설아. 늙은 엄마랑 살아서 뭐가 좋겠냐? 어서 어여쁜 아가씨 한 명 꼬셔서 연애라도 좀 해봐. 아들은 결혼 생각이 없는 건 물론이고 연애할 마음조차 없었답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천년만년 총각으로 지낼 것 같아서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중매쟁이한테 제 아들 사진을 주고 선자리를 잡아달라고 했죠. 의사라서 그런지 만나보고 싶다는 아가씨가 꽤 여럿 있어서 바로 아들을 내보내 선을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이성이 한 명도 없다면서 그냥 돌아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괜찮은 선자리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아들에게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끌리는 여자가 없다면서 선자리에 나온 여자와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저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웬 젊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화들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어머나, 이 아가씨는 누구냐? 엄청 예쁘네.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예요.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너 뭐냐?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연애하고 있었니? 그럼 진작에 말을 좀 하지. 내가 너 소개해줄 여자 찾느라 고생인 건 몰랐냐? 확신이 서면 말씀드리려고 미뤘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개시켜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니? 그래, 잘했다. 어서 들어와요, 아가씨. 아리따운 여자는 아들보다 좀 어려 보였습니다. 식사를 서둘러 준비해서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초면에 이런 질문을 하긴 좀 그렇지만 아가씨는 뭐 하시는 분이죠? 네? 아, 저는 의사입니다. 오빠랑 같은 외과 의사예요. 어머머, 의사였어? 세상에, 같은 일 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잘했다, 잘했어. 아니, 아가씨, 또 이런 질문을 하면 실례겠지만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당연히 되죠.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지금은 아빠만 계세요. 회사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세요. 아, 어머니는 돌아가셨구나. 아유, 가여워라. 아버지가 딸 시집 보내는 걸 아까워하시겠네. 아빠는 빨리 시집 가라고 노래를 부르시고 계세요. 이젠 저랑 사는 게 지겹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셨어? 아니, 나랑 똑같네. 나도 우리 아들이 빨리 장가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거든. 아무튼 좋은 짝을 알아서 찾았다니 다행이네. 아가씨 얼굴 보니까 마음이 놓여. 어머님, 그럼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고 말고. 예쁘고 의사 선생님인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어? 집안 사정도 비슷한 것 같으니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겠어. 두 사람 얼른 결혼해. 상견례 날짜 잡고 결혼식장도 빨리 알아봐. 요즘엔 예약 안 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더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고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제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상견례를 했는데 사돈이 조용하고 묵묵한 분이라 간단하게 대화를 하고 결혼식 날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아들을 품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잘 사는 것만 보면 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주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군요. 새아가, 혹시 허니문 베이비 같은 소식은 없는 거지? 네, 아쉽게도 아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유, 아니다. 죄송하다는 말 듣자고 한 소리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난 영민이를 46에 가졌다. 네 나이는 한참 젊으니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가져도 된다. 물론 빨리 생기면 좋기야 하겠지. 네, 어머님,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세아가, 너 일하는 병원 어디니? 결혼 전에 대학병원 그만두고 어디로 이직한다고 했니?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려서 조만간 화분이라도 하나 사서 찾아가도록 하마. 아니에요. 제 개인 병원도 아닌데 뭐하러 화분까지 선물을 하세요. 제가 일하는 병원은 좀 멀어요. 그러냐? 그래도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초대해서 구경이나 시켜줘라. 네, 어머님. 나중에 놀러 오세요.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에 다음에 가기로 약속을 해서 설렘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바쁜 탓인지 병원에 오라는 소리를 한 번을 하질 않더라고요. 한편 70대인 제 몸에 이곳저곳이 쑤시며 아프기 시작해서 진료를 받으러 아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연락을 안 하고 들어가서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죠. 데스크의 간호사에게 제 아들 영민이에게 진료받겠다고 말하며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세아가, 너 여기서 뭐하니? 어머님, 너 병원 옮긴 데가 여기냐? 그럼 왜 진작 말을 안 했냐? 어머님, 사실은 그게 제가 의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예요. 뭐? 간호조무사?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냐? 아유, 이건 좀 충격이 크구나. 세상에, 속일 게 없어서 직업을 속여? 그것도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 그거 학원 몇 달 다니면 자격증 따서 취직하는 거 아니냐? 며느리는 벌을 서듯이 두 손을 앞섭에 모으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간호조무사라고 하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당연히 반대를 했겠지.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운 줄 아니?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네가 내 아들한테도 거짓말 하라고 시킨 거냐? 너 아주 못된 애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오빠가 먼저 의사라고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일단 쉽게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밝히자고 했어요. 이젠 내 아들한테 떠넘기기까지 안 해? 네가 네 입으로 의사라고 했잖니.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행여나 반대를 하면 내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저희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내 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내 진료 순서가 오면 직접 물어야겠다. 며느리가 안절부절하는 사이에 제 순서가 와서 아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들킨 걸 눈치채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과하더군요.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애미 속이니까 재밌냐?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내한테 거짓말하자고 했어요. 엄마가 허락 안 해주실까봐 제가 먼저 거짓말하자고 했다고요.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니? 그런데 대학도 못 나온 간호조무사랑 결혼을 해? 게다가 사돈까지 합세해서 의사라고 속여? 엄마, 이렇게 노발대발하실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운지 아니까 쉽게 아내의 직업을 말하지 못했어요. 모두 제 탓입니다. 죄송해요. 정말 화나네. 너한테 실망했다. 저는 병원에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 몇 마디 하고 그냥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저를 뒤따라 나오더군요. 어머님, 잠깐만요. 그렇게 가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어머님, 사과드릴게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야, 고졸에 아무것도 없는 널 며느리로 받은 게 억울하니까 쫓아오지 마라. 네 아버지도 날 속였지? 참 재밌는 집안이야. 난 할 말도 없고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당장 돌아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머리를 싸매고 누워만 있었는데 곧 아들 내외가 찾아오더군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니 헬쑥해졌더군요. 저도 미안하고 속이 상한 모양이더라고요. 이 엄마 속이고 편히 쉬지 못한 거냐? 왜 이렇게 말랐냐? 엄마,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서 밥도 잘 안 넘어가요.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니들이 한 짓이 괘씸하지만 뭐 어쩌겠냐. 아직 혼인신고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으니 살아봐야지. 엄마, 그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엄마.
아들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자 며느리도 이어서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화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휴, 이제 와서 내가 난리 쳐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내가 참아야지. 앞으로는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마라. 다음에 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 들켰다간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네, 당연하죠. 저 더 이상 숨기는 거 없습니다, 어머님. 그래, 이제 됐다. 다 풀었으니 두 사람 잘 지내봐. 날 속이면서 결혼했으니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걸 명심해라. 알겠냐? 며느리와 아들에게 잘 살라고 호통을 치고 화를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사는 걸 보니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며느리의 사치가 심하다는 게 딱 티가 나더라고요. 명품백은 기본에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는 걸 보니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넌 네 남편이 번 돈으로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까지 타고 다니냐? 아주 잘하는 짓이다. 네? 이 정도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지난번에 거짓말한 건 죄송하지만 이런 거로 시비 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야? 예,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막 써대는데 싫은 소리도 못하냐? 너 소비 줄여라. 사람이 분수에 맞게 적당히 쓰면서 살아야지. 아, 제가 고졸이고 간호조무사라서 분수에 맞지 않게 돈을 쓴 거로 보이는 거죠? 만약 제가 의사였으면 외제차를 끌든 슈퍼카를 끌든 아무 말도 안 하실 텐데. 맞죠? 왜 말이 그렇게 나오냐? 네가 번 돈으로 산 거면 뭐라 안 하겠지.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걸 아니까 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어머님. 소비 줄일게요. 됐죠? 아휴,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됐다. 이만 나가볼 테니 네 남편 밥이나 잘 챙겨줘라. 네네. 고졸의 간호조무사인 제가 남편님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 올리겠습니다. 너 왜 자꾸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거니? 죄송해요. 못 배운 고졸의 간호조무사라. 어머님, 이제라도 공부해서 대학에 갈까봐요. 아니다. 그럼 오빠 돈으로 대학에 다닐 테니 어머님 속이 더 터지겠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며느리는 이런 식으로 제가 한 소리 하면 주구장창 말꼬리를 잡고 고졸 어쩌고 하면서 까불더군요. 아들은 저와 며느리의 이런 말다툼이 생기면 꼭 며느리 편에 서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제가 좋아서 해주는 건데 왜 엄마가 난리예요? 능력 있는 남편이 마누라한테 차도 못 사줘요? 명품백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지적을 하고 사람을 무시해요. 영민아, 내가 언제 무시했니? 네 처한테 소비를 줄이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엄마, 제발 숨 좀 쉬고 삽시다. 저 집사람 만나서 행복해요. 제발 방해 좀 하지 마세요. 방해? 이런, 내가 오늘 괜한 소리를 했나 보다. 아들한테 별소리를 다 듣네. 그래, 나갈 테니 숨 좀 쉬어라. 이만 간다. 아들은 팔불출이었고 제가 며느리에게 사소한 한마디를 해도 눈에 불을 켜더군요. 자식이 이렇게 달라지니 마음이 불편하고 화나지만 아들이 제 소유물이 아니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고 아들 신혼집 갈 때는 꼭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찾아갔어요. 화가 풀리고 아들 집에 가려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집에 먹을 반찬도 많고 바쁘니 괜히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자기 편이니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한 거죠. 그러던 어느 주말, 혼자 마트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돈어른과 며느리가 둘이 걸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제 앞을 걸어가고 있어서 걸음을 빨리 하며 다가가는데 두 부녀의 대화에 걸음 속도를 다시 늦췄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러했습니다. 아빠, 그이가 입금했지? 용돈 100만 원이랑 병원비랑 약값하라고 200만 원 붙였더라. 300만 원? 겨우 그거밖에 안 했어?
이 인간이 내 말을 무시하나. 500만 원 입금하랬더니 꼴랑 300을 보내? 아이 지수야,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 달부터 제대로 붙이라고 하면 되잖냐? 알겠어 아빠. 몸 관리나 좀 잘해. 당 수치가 장난 아니게 높아. 당뇨 환자는 단 거 절대 먹으면 안 되니까 항상 건강식으로 드시라고. 안 그래도 네 서방이 보내준 간병인이 밥 잘 차려주고 있다. 내가 의사 사위 덕에 호강을 제대로 하고 있다니까. 아빠, 딸이 이만큼 이쁘니 가능한 거야. 내가 못생겼으면 의사가 붙었겠어? 아빠의 유전자를 받았으니 아빠 덕이니까 이 정도 호강 누릴 자격 있으신 거야. 아이고, 우리 딸은 말도 참 예쁘게 잘하네. 그래, 우리 예쁜 딸 덕에 앞으로 호강 실컷 하면서 살아보마. 아이, 그런데 김서방이랑 문제 없는 거지? 내 남편은 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야. 그이한텐 문제가 없지. 근데 시어머니가 좀 거슬려. 그이가 나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웠는지 외제차 보고 난리치더라. 네 시엄마 인상 보니까 성격이 더러울 것 같더라. 너한테 많이 갈구고 그러니? 내가 받아치면 찍소리 못해. 남편이 전적으로 내 편이니까 쫄려서 주둥이를 담은다니까. 자기 아들이 나한테 홀려버렸으니 아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거야. 그래, 네 남편 잘 조련해서 시엄마랑 되도록 만나지 말고 멀리 해라. 그래야 앞으로도 김서방 등골을 계속 뽑아먹을 거 아니냐. 두 부녀의 대화를 듣자 치가 떨리더군요. 며느리는 여우 중에서도 상여우였고 사돈은 빈대 중에서도 상빈대였고 제 아들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아들과 둘이 따로 만나서 이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영민아, 너 네 창인한테 용돈에 병원비에 간병인까지 붙여준다며? 네? 엄마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미행이라도 하는 거예요? 우연히 들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알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는 행동을 고쳐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 왜 그렇게 막 퍼주고 그러니? 네 처랑 장인은 널 호구로 생각한다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절제하면서 지내. 엄마, 나 잘 나가는 의사예요. 우리 병원에서 수술도 제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번다고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요. 돈 가지고 치사하게 이런 말하는 거 웃기다고 생각 안 하세요? 뭐야? 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 엄마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이 엄마가 이상하다는 거야? 네, 엄마가 이상해도 엄청 이상해요. 제가 엄마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누가 널 소유물로 생각한댔니? 영민이 너 정신이 나가도 심하게 나간 것 같다. 제발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살아라. 제발 부탁이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기분 상하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세요. 거기서 할 말을 잃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해봐야 또 다른 말로 상처를 주는 대답을 들을 테니 한숨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답니다. 아들 내외와 사이가 벌어지고 멀어져 자주 못 보며 지냈는데 제 생일날 아들과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군요. 그래도 저에게 밥 한 끼 해주러 온 것이니 좋은 말만 해주고 훈계나 덕담 같은 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차에 두고 온 게 있다고 잠시 집 밖을 나가자 며느리가 선물이라고 묵직한 종이봉투를 주길래 고맙다고 받고 한쪽에 놨습니다. 그러자 바로 짜증내더군요. 어머님, 선물 사준 사람 성의가 있는데 바로 열어봐야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뭐?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래, 열어보마. 종이봉투 안에 선물을 꺼내봤더니 영양제더라고요. 고맙다, 잘 먹으마. 고마운 사람 표정이 왜 그래요? 어머님, 고졸이 주는 비타민은 싸구려일 것 같아서 그래요? 간호조무래기가 주는 거라 기분이 별로인 건가? 세아가 말 좀 조심하자. 내 표정이 어떻다고 그런 소리라니? 그런 거 아니다. 아주 고맙게 잘 먹을 테니 괜한 말 하지 말거라. 그래요. 건강 잘 챙기세요.
만약 어머님이 아프시면 제가 병원비랑 약값 지원하긴 하겠지만 사람이 건강한 게 최고잖아요. 제 남편이 우리 아빠한테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뭐라 하셨다면서요? 어? 그게... 내가 괜한 말을 했었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제 남편이 다행히 착한 남편이라 어머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있네요. 어머님, 서운하시겠어요. 기껏 키워놨더니 고졸의 조모래기인 저한테 완전히 넘어와서 감정이 장난 아니게 상했을 것 같아요. 너 그만하지 못해? 내가 가만히 있으니 바보로 보이냐? 시모 생일날 찾아와서 싸가지 없이 쥐둥이를 함부로 놀리는 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죄송해요. 못 배워서 무식해서 그랬어요. 어머님 화 푸세요. 진짜 환장하겠네. 너 그냥 나가라. 네 남편한테 다시 들어올 거 없다고 전하고 그대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어머님 삐지셨구나. 어머님 장난이에요. 화 푸세요. 진짜 며느리 때문에 골이 흔들려서 앉아있기가 힘들더군요. 잠시 후 아들이 들어오자 나가라는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영민아, 엄마가 몸이 안 좋네. 컨디션이 별로구나. 너희 그냥 돌아가라. 아들은 대충 분위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꼴이 보고 싶지 않아 한 달 정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한 통의 문자도 주지 않고 잘 지내더라고요. 섭섭함이 있긴 했지만 당분간은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저는 예전부터 아들에게 개인 병원을 차려주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더 늙기 전에 돈을 벌어봐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목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이나 코인을 공부했고 여러 사람들과 접촉해서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했답니다. 6개월 동안 아들 부부를 3번 정도 봤고 아들에게 개인 병원을 꼭 차려줄 거라고 말하자 그럴 필요 없다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곧 주식이 대박나고 코인도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벌게 될 거라 믿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욕심은 화를 부르고 말았어요. 주식은 바닥으로 꺼져버렸고 코인은 사기 코인이라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집을 정리하고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던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어머님 어떡하면 좋아요. 가여워라. 아들 병원 차려주겠다고 설레발치더니 완전히 망해버렸네요. 세아가 너무 그러지 마라. 나도 지금 충분히 힘들다. 왜요? 고졸 며느리가 한 소리 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제발 그만해라. 세아가 내가 집안 살림도 하고 밥도 다 해줄 테니 가만히 좀 두면 안 되겠냐? 어머님, 누가 들으면 제가 어머님을 잡아먹는 줄 알겠어요. 아무튼 집 청소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녁 식사도 잘 준비해주세요. 그래, 어서 가라. 네 남편이 주차장에서 오래 기다리겠다. 네, 그럼 집안 청소 잘 부탁해요, 아줌마. 어머, 죄송해요, 어머님. 가사 도우미 느낌이 강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이따 봐요, 어머님. 며느리는 아들이 없을 때만 저를 조롱하고 개무시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고자질을 할까 하다가 괜히 또 일이 커질까봐 참기로 했죠. 며느리의 눈치를 보내며 몇 달 동안 아들 집에서 지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밤을 지새우고 돌아왔는데 아들 혼자였습니다. 영민아, 무슨 일이야? 밤을 새우도록 큰 수술이라도 있던 거니? 네 처는? 엄마, 저 좀 잘게요. 그래, 쉬고 나서 이야기하자. 아들은 아주 오랜 시간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들어와 잠을 자는데 밤이 되도록 깨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챙겨주려고 했지만 곤히 자고 있어서 그대로 뒀죠. 시간이 더 흐르자 저도 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 아들 방에 가봤더니 그새 집 밖을 나갔더라고요. 걱정돼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연결되더군요. 새아가 지금 어디니? 네 남편이랑 같이 있는 거냐? 어머님 아들 집에 없어요? 아침에 왔다가 차고 나간 것 같구나. 예, 너희 무슨 일 있니? 싸우기라도 한 거야? 싸운 게 아니라 병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이가 환자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경찰이랑 검찰에 조사받으러 이틀 다녀왔어요. 뭐야? 영민이가 수술하던 환자가 숨졌다고? 세상에. 일이 이렇게 됐으니 그이가 힘들어서 어디 바람 쐬러 갔나 봐요.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유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겠어. 근데 넌 어디냐? 전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이 때문에 저한테까지 불똥이 튈 것 같아서 잠시 떨어져 있기로 했어요. 뭐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 넌데 내 아들을 혼자 두면 되겠냐? 큰일을 겪고 딴 생각하면 어쩌려고? 아이 짜증나. 어머님, 그이 인생 끝나게 생겼어요. 내가 어머님 아들한테 붙어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제가 호통을 쳤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당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들이 위험하니 빨리 찾아달라고 했죠. 원래는 성인 남자가 실종되면 며칠 뒤에나 찾는다는데 제가 난리를 치자 경찰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당장 핸드폰 위치 추적을 했는데 한강이 마지막 위치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고 머리가 흔들거렸고 두 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혹시라도 나쁜 선택을 했을까봐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경찰차를 타고 한강 위치에 도착했는데 아들을 찾지 못했어요. CCTV 기록을 찾아봤는데 아들이 한강에 몸을 던지는 장면이 아주 멀리서 찍힌 걸 발견했답니다. 날이 밝아오길 기다렸다가 잠수팀이 투입되어 수색 작업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피 울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민아, 어딨니? 아들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앞이 흐렸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을 걸더군요. 아이고, 어머님 많이 우셨나 보네. 그이가 이렇게 가버렸네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지금 네 남편이 실종됐는데 이게 웃기니? 아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이가 의료사고로 인생 끝장나니까 비겁하게 현실에서 도망친 거잖아요. 아휴, 여기가 그이의 장례식이라고 생각해야죠. 내 아들 살아있다. 반드시 살아있으니까 헛소리하지 마라. 어머님, 이런 경우에 살아남는 사람은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 정리하시고 집에 가서 짐도 정리하세요. 우리 신혼집 말이에요. 그이랑 나 공동 명의로 한 거 아세요? 이젠 그이가 없으니 제가 집주인이니까 빨리 비워주세요. 뭐가 어째?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네, 통보하는 거예요. 이미 그 있는 저 세상에 갔을 테니 어머님이랑 저는 남남이잖아요. 빨리 짐 빼주세요. 집 팔아버릴 거니까요. 야, 네가 사람 새끼냐? 내 아들을 어떻게 여겼길래 이따위로 나와? 아줌마,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한테 욕하지 마세요. 고졸도 욕 들으면 기분 역같거든요? 이 늙어빠진 흉측한 노친네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 찾고 나서 반드시 널 혼내주겠어. 그러자 며느리는 깔깔 비웃더니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강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추위에 떨며 한강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두 남자가 제 양팔을 잡더니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기력이 빠져서 기절해버렸어요. 다시 눈을 뜨자 상상도 못한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남자는 저를 데리고 낯선 아파트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남자는 제 양팔을 붙잡고 아파트 안으로 데려갔어요. 이윽고 한 남자가 초인종을 울리자 낯선 남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정신을 차리고 앞을 봤더니 며느리가 보였고 문을 열어준 남자가 나란히 서서 놀란 얼굴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팔을 잡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된 거야? 한강에 뛰어내렸다더니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내가 없어지길 바랬냐? 병원 원장놈이랑 바람나더니 아예 살림까지 차린 거야? 한강 앞에서 제 양팔을 잡은 사람은 바로 아들과 아들의 변호사였습니다. 아들이 벌어진 일에 대해 모두 알려줬는데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장은 게으르고 나태한 놈이었는데 자기가 맡은 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한테 지시해서 환자를 돌아가시게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봐 수술 기록서를 조작해 제 아들이 수술 집도한 의사로 둔갑시켰어요. 그래서 아들은 경찰 검사 조사를 받으며 아니라고 했는데 같이 수술을 한 간호사들이 증언했다고 하더군요. 간호사들 모두가 수술한 사람이 아들이라 지목했고 며느리 역시 아들이 수술하다가 사고가 생겼다고 증언했다네요. 결국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고 검사가 곧 구속 기소를 하겠다고 해서 멘탈이 제대로 깨졌답니다. 저에게 말은 못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나와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이 막상 물속에 들어가니 정신이 번뜩 들었다네요. 억울함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괜한 짓을 한 걸 깨달았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죽어라 헤엄을 쳐서 한강에서 빠져나왔답니다. 핸드폰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모두 고하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간호사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거짓말한 죄가 얼마나 큰지 설명해 주자 솔직하게 털어놨네요. 증거를 취합해서 변호사님이 검찰에 넘겨줬답니다. 아들이 누명을 벗게 되자 제가 있는 한강에 찾아왔던 것이고 지금 며느리와 상간남인 병원장 집에 온 것이었어요. 아들이 병원장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뺨을 세게 후려 갈겼습니다. 이 개자식아! 의료기기 영업사원한테 수술을 시켜?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아이 김 선생!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수술은 자네가 있잖아! 뭐냐? 내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거야? 아, 변호사가 녹취라도 할까봐 연기하는 거냐? 아이 김 선생, 지금 날 친 거야? 나 진단서 끊어서 널 엄벌할 거야. 내 친구가 네 사건을 담당한 검사라고 이 자식아. 알아. 그런데 여기 계신 변호사님이 간호사들한테 찾아가 실토하게 했거든. 증거 다 수집해서 당신 친구 검사가 기소했어. 넌 이제 끝이야. 김 선생, 지금 한 말 진짜야? 에이 아니지. 지금 너 살아남으려고 생쇼하는 거지? 아직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네. 안 되겠다. 넌 형사들 오기 전까지 첫 맞아야겠다. 아, 그리고 여보, 당신도 혼 좀 나야겠어. 아들이 병원장을 후려갈기고 며느리에게도 손을 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놓으세요. 이 여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 엄마가 때려주마. 넌 원장만 맞거라. 아, 네. 그럼 한 명씩 맞죠? 저는 며느리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짝짝 소리가 아주 찰지게 들려 때리는 맛이 좋더라고요. 아이 어머님 그만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이 나쁜 기집애야. 네가 병원장이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아이 그만해요. 바람 피운 건 사과할게요. 여보, 오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난 봐줘. 병원장만 조지면 되잖아. 며느리는 마치 여기저기 붙은 박쥐 같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집중하며 형사가 오기 전까지 귓방망이를 후려갈겨줬습니다. 아들은 병원장을 이미 만신창이로 만들었더군요. 병원장은 바로 구속이 되고 병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걸로 완전히 끝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징역에 가지 않았어요. 병원장의 강요에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고 주장해서 기소되지 않았네요. 아들은 병원장을 끝냈으니 며느리 인생을 조지겠다며 먼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사돈집을 팔아야 할 상황까지 왔답니다. 며느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제 집에 있는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위자료를 다 어떻게 주겠어? 내가 무슨 수로 그 많은 돈을 갚아주냔 말이야. 그건 네 사정이지. 날 이용해서 빨대를 꽂고 실컷 빨아먹었던 걸 뱉어내기만 하면 될 텐데 뭐가 걱정이야? 여보, 우리 아빠 아픈 거 알잖아. 당뇨가 심해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거. 내가 외제차랑 친정집을 팔아도 위자료를 다 못 갚아. 여보, 아직 나 좋아하지? 당신이 원하면 같이 살도록 하자. 아니면 애인 사이로 지내면서 실컷 즐겨도 좋아. 그러니까 제발 위자료만 탕감해줘라. 산티나는 걸레. 이딴 걸 내가 왜 사랑하게 된 거지? 내가 엄마를 속여가면서까지 너랑 결혼한 게 천추의 한이고 막심한 불효였어. 엄마 말 듣고 선을 보고 결혼하는 게 100번 나을 뻔했다고.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나 좀 봐줘라. 우리 아빠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 보험도 안 들어서 돈이 왕창 깨지는 상황에서 위자료까지 받아가는 건 너무하잖아. 며느리가 정신 못 차리고 위자료를 깎으려고 하는 게 괘씸해서 제가 손을 들어 귀싸대기를 후려 갈겼습니다. 이 못돼 먹은 거사, 당장 나가. 이제 다 끝났어. 넌 이제 내 아들 마누라도 아니고 내 며느리도 아니야. 아픈 네 애비는 네가 알아서 살리든 말든 알아서 해.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닫고 정신 차렸어요. 이이가 저에게 진정한 배필이라는 것을요. 참 빨리도 깨달았다. 그런데 이미 버스 지나갔다. 네가 한 짓은 절대 용서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집에서 꺼져. 어머님, 저 이대로 나가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이 더러운 것이 끝까지 추잡하게 구걸을 하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꺼져! 마지막 귀싸대기를 후리자 며느리는 엉엉 울면서 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여자한테 홀려서 불효를 심하게 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잘못한 건 아니, 이놈아? 또 애미 가슴에 못 박는 짓 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네, 엄마. 진심으로 죄송해요.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됐으니까 그만 일어나라. 다 잘 끝났으니 됐다. 그렇게 아들과 다시 둘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제가 알아봐준 아가씨와 맞선을 보게 됐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연애를 하더니 과속을 해버렸답니다. 엄마, 저 할머니가 되게 생겼네요. 뭐? 너 사고 쳤구나. 아주 좋은 사고를 쳤어. 아이, 부끄럽네요. 뭐가 부끄러워. 네 나이가 있으니 빨리 가지는 게 좋지. 그리고 내 나이가 내일 모레 80이다. 손주 결혼하는 것까지 봐야 하지 않겠냐. 아무튼 잘했다. 새 며느리는 아들과 같은 외과 의사였고 좋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새 며느리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기 때문에 제 아들과 비슷한 상처가 있어서 서로 보듬어주며 아주 잘 지낸답니다.
저는 의사 부부인 아들 내외 대신 손자를 봐주며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죠. 한편 맏며느리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아주 끔찍하더군요. 아픈 사돈의 병원비를 대랴 위자료로 진 빚을 갚으랴 몸이 2개여도 모자라서 개고생하며 지내다가 많이 힘들었는지 한강으로 뛰어들었답니다. 맏며느리는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다네요. 그 소식을 듣고 분노가 풀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왼수가 된 사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렇게 됐다고 하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도 인과응보로 그렇게 된 것이니 명복을 빌어주진 않았습니다. 또 아주 오랜만에 2번째 남편. 바람나서 이혼 후 한 번도 제 아들을 보러 오지 않은 그이는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 밉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 그냥 공허함만 남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과 출산, 그리고 남편과 아들의 사고사, 2번째 결혼과 출산, 바람난 남편과 이혼 후 혼자 길을 쓰고 지금까지 살아왔네요. 꽤 기구한 삶이었죠? 이젠 해탈의 지경까지 와서 그런지 안 좋은 기억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육아를 하는 중인데 문득 제 사연을 쓰고 싶어서 며칠 동안 끄적이게 됐네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